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두 차례에 걸친 이 대규모의 국제전쟁을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합쳐서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양난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두 차례의 전쟁은 조선의 운명과 성격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양난을 기준으로 조선시대를 구분할 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구분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양난 이후에 조선의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양난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설명이 있네요. 16세기 초에 여진과 외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한 임시회의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시에 소집되는 임시회의기구로 주요 관리들이 참여해서 군사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려시대 때 도병마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적이 쳐들어왔어. 적을 막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다?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국가의 주요 관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회의를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비변사가 그런 역할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에서 외구가 침입해오거나 북쪽에서 여진족이 약탈을 하러 침입해왔어. 이들을 하루빨리 막지 않으면 백성들의 목숨이 위험해요. 그죠? 따라서 주요 관리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 나간 겁니다. 다만 임시회의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따라서 적이 쳐들어왔던 비상상황에 소집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회의기구이지만 비상상황이 끝났어. 적이 물러갔어. 그럼 어떻게 하는? 원래는 해산되어는 회의기구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임진왜란 몇 년에 터졌나요? 1592년에 터졌어. 그지? 몇 년에 끝났나요? 1598년에 끝났어. 그지? 거의 전쟁이 6, 7년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6, 7년 동안 조선은 내내 무엇이었어요? 적이 쳐들어와서 적과 맞서 싸우는 비상상황, 전시상황이었어. 그지? 그러다 보니까 6, 7년 동안 비변사가 해체될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후금이 성장하고 명나라를 공격했어요. 명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조선은 그를 돕고 싶었지만 도와야 했지만 그를 도왔다가는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중립 외교를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저반정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그리고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했더니 후금이 정묘호란을 일으켰고 이후에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켰어요. 그지? 다시 말해서 임진왜란이 터졌던 1592년부터 병자호란이 끝나는 1636년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비상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 비변사가 해체될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냥 쭉 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국가의 주요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군사적인 문제를 빨리빨리 다루었는데 나라가 비상한 상황에 다른 문제들은 천천히 해도 됐을까? 또는 이 고위 관리들이 굳이 여기 다 모였는데 굳이 다른 절차를 통해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죠? 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시급한 문제들, 외교, 재정, 인사 같은 이런 문제도 비변사에 모인 김에 함께 고위 관리들이 회의를 통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원래는 무엇만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군사적인 것만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외교, 인사, 재정 등등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총괄하는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나름 장점도 있죠. 어떤 것이 장점이었을까?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에요. 그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단점은요? 나라의 모든 권력이 그렇죠. 한 곳에 비변사에 모였어요. 그죠? 비변사 하나만 딱 장악하면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원래
조선의 정치기구는 어떤 형태였나요? 의정부와 육조로 나뉘어져 있었고 또한 3사라고 해서 비판과 견제를 담당하는 곳도 존재했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조선의 원래 정치기구의 모습은 권력이 분산된 형태였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비판하고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는 게 원래 조선 정치기구의 올바른 메커니즘인데 그런 것이 깨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직 비변사에서 모든 일들을 다 다루게 되면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라는 게 의정부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가 유명무실, 이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이 약해졌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비변사를 장악한 신하들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나중에 세도 정치에 대해서 배울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비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한편 양난을 거치면서 군사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중간고사 이전에 다 배웠을 텐데 시험이 끝나서 머릿속에 다 날아가고 없겠죠. 그죠? 요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는 수도와 그 주변을 지키는 중앙군제와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수도와 그 주변의 경우에는 용호위, 응양위 등등 위자로 끝나는 5개의 부대가 지켰으니 우리는 그것을 오위 체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방군의 경우에는 지방 곳곳에 만들어진 영과 진을 지켰다라고 해서 영진군 체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나나요? 네. 자, 그리고 이 조선 전기의 중앙군과 지방군의 경우에는 무엇이 중심으로 구성된 군사 조직이었느냐? 물론 직업군인도 있었지만 의무병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사 조직이었다라는 겁니다. 의무병이 뭔가요? 의무병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친 병사를 치료해주는 병사를 가지고 의무병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병은 그 의무병이 아니라 병사야, 군인이야. 근데 그가 군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의무 때문에 된 거예요. 그죠?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대부분 농사짓는 농민입니다. 그죠? 하지만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군역에 의해서 군인이 된 사람들이 의무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군사 조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런데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조선은 몇 년에 세워졌어요? 1392년에 세워졌어요. 그지? 그리고 임진왜란 몇 년에 터졌어요? 1592년에 터졌어. 그지? 약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조선은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어차피 20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전쟁이 없을 텐데 뭐하러 농사짓기 바쁜 농민들을 군대로 데려가나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금 더 많이 내면은 국방의 의무로부터 풀어주자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널리 시행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방군 수포제라고 불렀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방군, 군대에서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수포, 군포를 거두면이라는 뜻이에요. 자, 군포란 무엇이냐?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가 별로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세금을 낼 때 무엇을 사용했느냐? 쌀이나 옷감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옷감을 포라고 불렀어. 그래서 옷감을 군대 가는 대신에 낼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군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라는 옷감을 내면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방군수포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방군수포가 널리 이루어지게 되면서 임진왜란 전에 조선의 군인의 숫자는 크게 줄어든 상태였으며, 그래서 조선의 국방력은 약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터져서 일본군이 침입해왔을 때 조선군은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당장 일본군을 막아내야 되는데 기존의 의무병으로 중심이 된 군사 조직은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군사 조직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훈련도감은 삼수병으로 구성된 군사 조직이었어요. 삼수병이란 총을 쏘는 포수,
활을 쏘는 사수, 그리고 창과 칼로 무장을 한 살수로 구성이 된 것이 삼수병이었고, 삼수병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던 게 바로 이 훈련도감이라는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5위 체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의무병 체제가 무너지고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군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항상 준비된 군인? 상비군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나라에서 돈을 주고 고용하는 직업군인이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훈련도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의무병 체제가 무너져서 나라를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라에서 돈을 주고 고용하는 직업군인이 중심이 된 군사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금이영 총 4개의 추가적인 군사조직까지 다 합해서 이 5개를 일컬어 오군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 전기의 5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앙군사조직은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훈련동안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금이영이라고 하는 5군영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선 전기는 5위를 중심으로 한 중앙군제가 운영이 되었는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5군영이 중심이 된 중앙군제로 운영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 이 5군영 체제는 무엇이 중심이 된? 의무병이 아니라 직업군인이 중심이 된 군사조직이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한편 속오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예비군이에요. 평상시에는 운영되지 않다가 나라가 비상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만들어지는 군사조직인데요. 어떤 것이었느냐?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두가 포함된 예비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원래 노비는 군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죠?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의무도 없는 존재가 노비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지?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는 원래 군대에 안 가도 노비들도 싹 다 동원을 했던 겁니다. 양반은 어때요? 양반들도 원래는 군대를 가야 되지만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나라를 위한 역할이다라는 핑계로 군대 의무에서 빠져나갔어요. 그죠? 하지만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다 없애버리고 양반부터 노비까지 싹 다 모아서 예비군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름이 무엇이었다? 소고군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해가 되나요? 네. 자, 하지만 양반들은 군대 가고 싶었을까? 안 가고 싶었을까? 당연히 안 가고 싶어요. 그죠? 이후에 양반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소고군에서 빠져나갑니다. 일반 농민 백성들은요, 이미 군대를 가거나 혹은 군대를 가는 대신에 돈을 내는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 농민 백성들도 빠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소고군이라는 예비군은 누구를 중심으로? 거의 노비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군사 조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리고 노비들도 주인들이 자기 노비를 군대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모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소고군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한편 양난을 거치면서 조선의 정치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1학기 때 배웠어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죠. 세조 수양대군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왕이 됐죠. 어떤 사건 때문에? 계유정난으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유정난으로 세조를 왕으로 만든 사람이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훈구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런데 훈구들의 힘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서 성종 때부터 훈구를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 출신의 인물들을 키워줬어. 그 세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사림이라고 불렀어. 그지? 그래서 사림이 훈구를 비판하고 견제하자 훈구들은 사림에 대한 보복을 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림들이 화를 입었어. 그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사화였어요. 그죠? 무호, 갑자, 기묘, 을사 네 차례 사화가 있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화를 겪으면서도 사림들은 지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인재가 교육받고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살아남았어. 그래서 16세기에 결국 조선의 정치 권력을 장악한 이들은 누구였다? 사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림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과거 우리를 괴롭혔던 훈구들, 그 중에서도 특히 을사사화 때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었던 왕의 외척신하들, 척신들,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두고 강경한 처벌을 주장하는 쪽과 온건한 처벌을 주장하는 쪽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강경한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서울의 주로 동쪽에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불렀다? 동인이라고 불렀고, 온건한 처벌을 주장한 쪽은 반대로 서인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의 정치 세력이었던 사림이 동인과 서인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그리고 이조 전랑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중요했어요. 이조 전랑은 뭐 하는 자리였는지 기억나나요? 그쵸?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임명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맡았던 3사의 관원을 뽑는 곳이 바로 이 이조 전랑이란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이조 전랑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각각의 붕당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배운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척신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이 이조 전랑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사림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곧 붕당 정치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죠? 그죠? 자, 다만 붕당 정치가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각각의 붕당은 지방에 있는 여러 양반들의 의견, 우리는 그것을 공론이라고 불렀는데 그 공론을 정치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어느 한 붕당이 권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붕당이 존재해서 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비판하고 견제를 하는 균형의 정치가 원래 붕당 정치의 올바른 기능, 순기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붕당 정치가 시작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나쁜 정치가 아니었던 붕당 정치가 점차 나빠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먼저 권력을 잡은 쪽은 어느 쪽이었느냐? 동인 쪽이었습니다. 새롭게 젊은 중앙관직에 진출한 젊은 사림들은 척신들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동인 쪽이 먼저 세력을 잡습니다. 자, 그러자 동인도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서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북인과 온건한 입장을 가진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붕당은 북인, 남인,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가 터졌다? 임진왜란이 터졌던 겁니다. 잠시 전쟁의 혼란이 있고요. 그 뒤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누구였다? 임진왜란 끝나고 왕위에 오른 사람? 광해군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와 함께 정치 권력을 장악한 붕당은 어느 쪽이었냐면은 북인 붕당이었어요. 왜냐면 이 북인 쪽 사람들의 경우에는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고요. 또 의병 활동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리고 광해군이 세자의 신분으로 임진왜란 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의병들을 격려할 때 이 북인 붕당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러면서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북인들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터졌어요? 명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후금이 성장하고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했고 위기에 처한 명나라가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를 도와야 했지만 명을 도왔다간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과 북인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어요? 둘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중립 외교였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북인에 의해서 권력에 밀려나 있었던 서인들이 뭐라고 비판했어요? 그것을? 중립 외교는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배신자의 낙인을 찍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로 세웠으니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인조가 왕위에 오르고 인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권력을 잡은 붕당은 인조 반정을 주도하였던 어느 쪽이었다? 서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조 반정에 동참했던 남인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게 인조 때 붕당 정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도 정리가 좀 됐나요? 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비판과 견제라고 하는 붕당 정치의 순기능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붕당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현종 때 가게 되면서 예송이라고 하는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실의 상복을 입는 기간, 왕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쟁이었는데요. 이 논쟁이 서인과 남인 붕당 사이에서 대단히 치열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심한 말싸움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권력을 잡은 붕당이 바뀌기도 해. 그러면서 붕당 정치가 점차 정치적 싸움, 편갈라 싸우는 정치적 싸움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었느냐? 선생님 이런 부분 좋아해요. 인간의 욕망이 부딪히는 그러면서 인간의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부분 좋아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병자호란 때 홍타이즈에게 머리를 박고 항복을 했던 조선의 왕은 누구였나요? 인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병자호란이 끝나고 홍타이지는 조선의 왕자들을 인질로 잡아갑니다. 이때 인질로 끌려갔던 조선의 인조의 첫 번째 아들이 소현세자였고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두 명의 왕자를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줘요. 자, 그러면서 소현세자 복림대군은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온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누가 왕이 되어야 했는데 인조 다음에 소현세자가 왕이 되어야 했는데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가 곧 인조 다음의 왕 조선 효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낳은 그들의 엄마 인조의 첫 번째 부인은 인열왕후 한씨라는 여성이었는데 죽어요. 그래서 인조는 43살의 나이에 재혼을 해야 됐습니다. 문제는 조선시대 때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이었을까? 15살이었어요. 20살 넘어가면 노처녀 취급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15살이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44살의 인조는 누구랑 결혼했냐? 14살의 조씨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녀가 바로 조대비 또는 자이대비라고 불리는 사람인 겁니다. 문제는 그때 이미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은 나이가 몇 살이었어? 19살이었어. 다시 말해서 복림대군은 새엄마가 생긴 겁니다. 어떤 새엄마? 나보다 나이가 5살이나 어린 새엄마가 생긴 거예요. 그죠?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근데 조선시대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효종이 왕으로 있다가 죽었는데도 조대비는 새엄마지만 효종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살아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흔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조대비가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가 전례가 그 전에는 있었던 적이 없었던 일이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얼마나 입어야 돼?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라고 그냥 대충 며칠 입으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선은 어떤 나라예요? 유교 성리학 국가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 예절을 격식에 맞는 예절을 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서인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예법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사실 단순히 이 상복을 몇 년 입느냐는 예법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정치 권력과도 관련이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어요. 자,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붕당은 서인이었는데 서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효종. 그는 원래 몇째 아들이었다? 둘째 아들이었다.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의 예법이 아니라 일반 사대부 양반들의 예법에 따라 자의대비는 상복을 1년만 입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에 맞서서 남인들의 경우에는 뭔 소리냐? 둘째 아들이었지만 어쨌든 왕이 올랐으니까 왕의 예법에 따라 상복을 3년 입어야 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속내는 무엇이었느냐? 서인들은 권력을 잡고 있는 붕당이에요. 효종의 정통성을 흔들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약화시킴으로써 권력을 잡고 있는 자기 붕당의 힘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주장이었던 것이죠. 이해되나요? 반대로 남인은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권력을 잡고 있는 서인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당시 현종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렸어요. 아직까지 서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예송, 효종이 죽었을 때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되느냐? 서인의 손을 들어주게 돼요. 그러면서 조대비, 자의대비는 상복을 1년 동안 입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누가 죽어요? 효종의 부인인 효종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누가 살아있었어? 어린 신부, 조대비, 자의대비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 여성이, 이 분이 얼마나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현종이 좀 나이도 먹었고 왕권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인들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남인의 손을 두어주었다. 그래서 상복은 1년 동안 입었으며 2차 예송에서 남인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조선의 권력은 서인에서 누구로? 남인으로 넘어가게 된 게 예송 논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서로의 감정이 상했었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다툼이 격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상대 붕당을 인정을 하고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하는 올바른 정치였던 붕당 정치가 서서히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권의 교체, 서인에서 남인으로의 정권의 교체도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해가 됐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붕당 정치는 나날이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왕위에 오른 숙종의 경우에는 안 되겠다. 조선의 정치가 너무 개판이 됐다. 이렇게 정치 싸움으로 변질된 붕당 정치를 멈춰야겠다.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붕당 간의 싸움을 멈출 것인가? 숙종의 생각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왕으로서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됨으로써 각각의 붕당들이 왕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권력을 잡은 붕당이라 할지라도 왕의 눈에 벗어나게 되면은 권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왕의 눈치를 보게 만듦으로써 붕당 간의 대립을 왕의 힘으로 억누르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붕당의 폐단을 제거하려면은 왕권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 붕당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었을 때 왕이 나서서 집권한 붕당을 교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붕당이 지나치게 큰 힘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붕당 간의 정치적 싸움을 왕의 힘으로 억누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했던 몇 차례의 사건, 권력을 잡은 붕당이 급격하게 교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우리는 그 사건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환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숙종 때에는 총 3번의 환국이 있었어요. 남인이 권력을 잡고 있었으나 그들을 몰아내고 서인에게 권력을 준 경신환국,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다시 남인에게 권력을 준 기사환국, 그리고 다시 남인들을 몰아내고 서인에게 권력을 줬던 갑술환국, 3번의 환국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사실 여기 선생님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재밌어요. 여인천하라는 드라마 혹시 알려나? 하긴 모르겠죠. 20년 가까이 된 드라마니까. 사실 여기 사극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5교실에서 자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아무튼 시간도 좀 있겠다.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송 논쟁에서 결국에는 이긴 쪽은 어느 쪽이었어요? 남인이었어요. 그래서 숙종 초에 권력을 잡은 붕당은 남인 붕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당시 남인을 이끌고 있었던 남인의 리더는 허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허적 집안에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큰 잔치가 열렸어.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비가 온 거야. 그래서 숙종이 뭐라 그랬느냐? 야, 오늘 허적 대감 집에 잔치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렇게 비가 와서 어떻게 해? 유학을 보내라 라고 합니다. 유학이란 무엇이냐? 기름칠을 한 천막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 가지고 있는 방수 텐트야. 그러니까 비 오니까 잔치 망할까봐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허적의 집에다가 방수 텐트 보내줘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신하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거 벌써 허적 대감이 가져갔는데요?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지. 숙종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남인들의 힘이 지나치게 커졌구나. 내 물건을 내 허락도 없이 막 가져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남인들을 싹 다 쫓아내고 서인들을 정치적인 권력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집권붕당을 남인에서 서인으로 확 바꿔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경신환국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서인이 권력을 잡자. 이번에는 과거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남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강경한 입장을 가진 노론과 온건한 입장을 가진 소론으로 서인이 분열되었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숙종의 원래 첫 번째 정식 부인은 인경왕후 김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의 경우에는 20살에 죽었어요.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일찍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둘째 정식 부인 정비를 맞이하였으니 그녀가 바로 인현왕후 민씨라는 여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성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으로 들였던 희빈 장씨, 우리는 이 여성을 흔히 뭐라고 부르죠? 장희빈이라고 부르죠. 희빈 장씨가 먼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나중에 왕위에 오르는 경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려왔던 숙종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당장 저 자식을 내 세자로 임명하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권력을 잡고 있던 서인 쪽에서 반대를 했어. 왜냐면 인현왕후는 서인 집안 사람이었고 희빈 장씨는 남인 집안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희빈 장씨가 낳은 아들 경종이 세자가 되면 정권이 교체가 될까 우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인현왕후께서 아직 나이가 젊으신데 아이를 낳으실 수 있습니다. 정식 부인이 낳은 왕자를 세자로 책봉하는 게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라면서 숙종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숙종이 야, 서인들의 힘이 너무 또 강해졌구나. 내가 세자를 사랑해서 책봉하겠다는데 왜 니들이 반대를 해? 감히? 라고 하면서 서인들을 싹 다 몰아내고 다시 남인들에게 권력을 주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기사환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쌍한 인현왕후는 왕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민간인으로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세자를 낳은 희빈 장씨는 정후궁으로 들어왔지만 정비의 자리를, 정식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희빈 장씨는 굉장히 기가 센 여성이었어요. 왕비의 자리에 오르자 눈에 뵈는 게 없었다 는 표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기가 센 여성이었다라고 해요. 자기의 시어머니 숙종의 어머니하고도 대립을 하는, 맞서 싸우는, 갈등을 빚는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하였고요. 자기의 남편인 숙종이 다른 후궁들을 들이자 그들을 질투해서 굉장히 거칠게 대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인 집안 출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희빈 장씨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남인들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숙종은 처음에 이 희빈 장씨가 자신의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지만 점차 이 기센 여성의 이러한 행동에 조금씩 실망을 하면서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다가 한 무수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수리란 무엇이냐? 왕궁에서 허드렛을 하는 하녀를 무수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 무수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며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쫓겨나신 인현왕후를 모시던 무수리인데 오늘이 인현왕후의 생일입니다. 궁 밖에 쫓겨나셔서 잘 살고 계신지 걱정이 돼서 그녀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숙종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맞아.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들 못 낳았다고 쫓아낸 건 좀 너무했던 것 같아 라면서 후회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 무수리의 마음이 너무 예뻤고 얼굴도 예뻤나 봐요. 그 무수리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숙종은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중에 연인군 영조를 낳게 되는 숙빈 최씨예요. 무수리였다가 후궁의 자리에 오르는 숙빈 최씨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인현왕후가 그리웠던 숙종은 다시 인현왕후 민씨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왕비의 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희빈 장씨는 다시 후궁의 자리로 쫓아내요. 그러면서 다시 남인들을 몰아내고 쫓겨났던 서인들에게 권력을 돌려주었으니 그게 바로 갑술환국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자, 그렇게 서인, 남인 여러 차례 권력을 잡은 붕당이 교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인현왕후 민씨는 결국에는 자식 없이 죽게 되는데 그때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일러 바칩니다. 뭐라고 일러 바치느냐? 사실은 희빈 장씨가 인현왕후가 죽기를 바라는 저주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라고 일러 바쳐요. 그래서 숙종이 열받아가지고 희빈 장씨에게 사약을 내려요. 그래서 희빈 장씨는 사약을 먹고 으악 하고 죽게 됩니다. 요런 일들이 숙종 때 있었던 환국 정치였습니다. 대충 이해가 됐죠? 숙종이 왜 이런 행위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나요? 붕당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왕이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나서서 이 붕당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들을 확 몰아내서 집권붕당을 바꿔버리면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왕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며 붕당들은 왕의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원래 숙종의 계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숙종은 환국을 통해서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왕권이 강화됐을까요? 맞아요. 이제 왕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랐기 때문에 붕당들은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숙종은 여러 차례 환국을 거치면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긴 했어요. 문제는 언제 왕의 마음이 바뀔지 몰라. 내가 권력을 잡은 붕당이라 할지라도 상대 붕당이 살아있으면 언제 얘네를 우리를 교체해버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붕당 정치는 내가 권력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나를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상대 붕당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게 원래 붕당 정치의 바른 모습인데 언제 숙종의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각 붕당은 내가 살아남으려면 상대 붕당의 존재가 어때야 된다? 없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내가 권력을 잡았어? 그런 상대 붕당 철저하게 탄압하고 보복을 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상대 붕당은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일당 전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3사의 원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찾아내서 처벌하고 잘못된 정치 결정을 비판하는 건전한 언론의 기능이 원래 3사의 역할이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야. 상대 붕당을 무조건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없애버려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3사의 관원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저들의 빌미,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거나 혹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서 그들을 제거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3사에서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서 자기 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 세력을 비난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왕권은 강화될 수 있었으나 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문제, 분당 정치의 폐단, 하나의 붕당이 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일어나는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떻게 되었다? 심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좀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숙종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희빈 장씨의 아들인 경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기도 했지만 자라나는 동안 뭘 받느냐? 숱한 환국 정치 속에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가는 이러한 심각한 끔찍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어? 어? 그 환국 정치의 마지막에 누가 죽었어? 경종의 엄마 희빈 장씨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걸 자기 눈으로 봤단 말이야. 이런 트라우마가 겹쳐서 왕이 된 지 4년 만에 35살의 나이로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위에 오른 게 누구예요? 인현왕을 위해서 기도하던 무술이었다가 왕 후궁이 된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니 그가 곧 영조였습니다. 영조도 자라는 동안 뭘 봤어요? 숱한 환국 정치를 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몇 번 죽을 뻔했어. 그래서 영조 입장에서 붕당 정치의 폐단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과 같은 존재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영조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해요? 붕당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치적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각 붕당을 골고루 등용하면서 붕당 간의 정치적 균형을 이루려 하는 탕평 정치를 행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정리가 좀 됐나요? 네, 탕평 정치는 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